고요한 새벽,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손님들은 저를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으로 생각합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바코드를 찍는 제 모습에서 그 누구도 과거의 저를 상상하지 못하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강남의 빌딩을 포함해 집 5채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산 56억. 숫자로만 들어도 아찔한 그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며 월 200만 원 남짓한 돈을 법니다. 과거 제 월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돈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어떻게 수십억대 자산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추락의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수많은 망설임과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여러분께는 하나의 경고등이 되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됩니다. 또한 끝까지 들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이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인생의 가장 눈부셨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철,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 정도, 사랑하는 아내와 2아이를 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철아, 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아? 완전 불장이야. 내가 몇 년 전에 장난삼아 사뒀던 강남 쪽 아파트,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어.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려오는 동료의 수익 자랑에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자신의 연봉 2배를 벌었다며 이기양양하게 말하는 동료를 보며 마치 저만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것이 제 모든 성공과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 당시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이슈와 각종 규제 완화로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아두었던 전 재산 1억 6천만 원에 은행에서 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총 5억 원으로 강남 인근의 작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기준금리가 5%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은행들도 앞다투어 집값의 80%까지 쉽게 대출을 내주던 시절이었죠.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3억이 넘는 빚을 지는 건 너무 무서워요. 우리 괜찮을까요? 걱정 마. 금리도 싸고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 딱 6개월만 기다려봐. 분명히 올라. 저는 확신에 차서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아파트는 7억 원에 팔렸고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제 손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꼬박 3년 넘게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을 단 6개월 만에 번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 성공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입으로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마치 특별한 투자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졌습니다. 그 작은 교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내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명품 가방도 마음껏 사주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봉투도 두툼해졌죠.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위기든 막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첫 성공의 단맛에 취한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2016년에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로 2억 5천만 원, 2017년에는 용산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로 3억 원, 2018년에는 분당 아파트 2채를 동시에 굴려 4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년 억대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투자의 기재라 불렀고 제게 부동산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동료들로 문전성시를 잃었습니다. 박 부장님, 비결이 뭡니까?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좋은 입지를 고르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됩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저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건데. 걱정 마. 이제 부동산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회사 월급보다 수십 배는 더 벌고 있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정적인 직장과 수십 배의 투자 수익.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까지 모두 투자금에 쏟아부었고 강남에 30평짜리 번듯한 사무실을 얻어 박성철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저는 총 8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사 다닐 때 10년치 연봉을 1년 만에 번 셈이었죠. 아내도 이제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었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순자산은 30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제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제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의 펜트하우스 특별 분양 소식이었습니다. 지상 42층,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 분양가는 무려 80억 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정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한강 조망권을 가진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입주만 하면 최소 20억은 오를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달콤한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80억이라는 거액을 감당하기엔 제가 가진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요. 아내가 처음으로 제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의 눈이 먼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이건 기회야. 이런 물건은 다시 안 나와. 기존에 가진 집들 다 정리하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결국 아내를 설득하고 제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를 감행한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집 3채와 종로 상가 건물을 모두 급하게 처분해 25억을 마련하고 은행에서 3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사업을 하던 친한 형님에게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성철아, 정말 괜찮겠어? 금액이 너무 크다. 형님, 저만 믿으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잖아요. 2020년 9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이미 100억대 자산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120억, 아니 150억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10월 드디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2층 거실 통창으로 내려다보는 한강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멋지네요.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되다니. 아내도 감탄했고 아이들도 각자 자기 방이 생겼다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성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부터 불길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국 얘기잖아. 우리랑은 크게 상관없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고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순식간에 한국으로 번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대에서 4%를 넘어 순식간에 5%, 6%로 치솟았습니다. 월 700만 원이던 이자 부담이 12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까지 합치니 월 15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80억에 분양받은 집이 65억에 급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11월 75억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5억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엄청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결국 아이들 학원부터 끊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에 보태겠다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고 저는 급기야 연이자 2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70억, 65억, 60억. 호가를 내릴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아내와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6월이 되어서야 겨우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50억 원이었습니다. 30억의 손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계약하겠습니다. 7월 말 집을 처분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금 35억, 지인에게 빌린 돈과 이자 15억을 갚고 나니 오히려 고금리 대출과 카드빚 5억 3천만 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42층 펜트하우스를 떠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것은 추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강남의 사무실 월세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6년간 운영했던 사업은 허무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55의 나이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면접을 보는 곳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구로구의 한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42층 펜트하우스에서 반지하로, 그야말로 하늘에서 땅속으로 곤두박질 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요. 작은 아이의 실망 가득한 얼굴을 참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묵묵히 짐을 나르던 큰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학기부터는 아르바이트 할게.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아이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물류센터 야간 작업자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시급 9,000원,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택배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 틈에서 신이 넘은 제 몸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매일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가족에게는 차마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가장 먼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저였습니다.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 거래처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편의점. 늘 제가 무심코 지나치던 곳, 젊은이들이 계산대를 지키던 그곳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도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물건값을 계산해주는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찾아와 신문을 사가며 추우시죠? 하고 말을 건네는 경비 아저씨,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얼굴로 간식거리를 고르는 간호사, 매일 같은 담배를 사가며 수고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하는 청년. 그들의 소박한 인사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취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저 취업됐어요. 중견기업 사무직이에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하로 이사온 후 2년 동안 딸아이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과 치킨집을 오가며 잠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신의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스스로 해결하면서도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딸은 첫 월급이라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의 현금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절망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운 아버지, 가족을 고생시키는 무능한 가장이라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쪽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아빠라는 존재만으로도 괜찮다고, 제가 곁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그 한마디로 지난 모든 시간을 용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따뜻한 미역국이 끓여져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요. 어서 식사해요.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식탁에 마주 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외식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가족은 다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끔찍했던 실패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몇 번의 성공 경험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 착각했고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둘째, 레버리지, 즉 빚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제 곁에 남아준 것은 오직 가족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뿐입니다. 저는 그 80억짜리 아파트에서 돈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과 탐욕, 그리고 헛된 착각을 함께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가족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의 가치, 그리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을 살아온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나 집값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부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편의점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하루지만 나름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소중한 하루를요. 제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고요한 새벽,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손님들은 저를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으로 생각합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바코드를 찍는 제 모습에서 그 누구도 과거의 저를 상상하지 못하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강남의 빌딩을 포함해 집 5채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산 56억, 숫자로만 들어도 아찔한 그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며
월 200만 원 남짓한 돈을 법니다. 과거 제 월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돈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어떻게 수십억대 자산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추락의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수많은 망설임과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여러분께는 하나의 경고등이 되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됩니다. 또한 끝까지 들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이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인생의 가장 눈부셨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철,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 정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철아, 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아? 완전 불장이야. 내가 몇 년 전에 장난삼아 사뒀던 강남 쪽 아파트,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어.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려오는 동료의 수익 자랑에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자신의 연봉 2배를 벌었다며 이기양양하게 말하는 동료를 보며 마치 저만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것이 제 모든 성공과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 당시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이슈와 각종 규제 완화로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아두었던 전 재산 1억 6천만 원에 은행에서 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총 5억 원으로 강남 인근의 작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기준금리가 5%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은행들도 앞다투어 집값의 80%까지 쉽게 대출을 내주던 시절이었죠.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3억이 넘는 빚을 지는 건 너무 무서워요. 우리 괜찮을까요? 걱정 마. 금리도 싸고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 딱 6개월만 기다려봐. 분명히 올라. 저는 확신에 차서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아파트는 7억 원에 팔렸고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제 손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꼬박 3년 넘게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을 단 6개월 만에 번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 성공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입으로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마치 특별한 투자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졌습니다. 그 작은 교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내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명품 가방도 마음껏 사주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봉투도 두툼해졌죠.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위기든 막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첫 성공의 단맛에 취한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2016년에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로 2억 5천만 원, 2017년에는 용산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로 3억 원, 2018년에는 분당 아파트 2채를 동시에 굴려 4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년 억대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투자의 기재라 불렀고, 제게 부동산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동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박 부장님, 비결이 뭡니까?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좋은 입지를 고르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됩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저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건데. 걱정 마. 이제 부동산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회사 월급보다 수십 배는 더 벌고 있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정적인 직장과 수십 배의 투자 수익.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까지 모두 투자금에 쏟아부었고, 강남에 30평짜리 번듯한 사무실을 얻어 박성철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저는 총 8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사 다닐 때 10년치 연봉을 1년 만에 번 셈이었죠. 아내도 이제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었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순자산은 30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제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제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의 펜트하우스 특별 분양 소식이었습니다. 지상 42층,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 분양가는 무려 80억 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정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한강 조망권을 가진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입주만 하면 최소 20억은 오를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달콤한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80억이라는 거액을 감당하기엔 제가 가진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요. 아내가 처음으로 제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의 눈이 먼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이건 기회야. 이런 물건은 다시 안 나와. 기존에 가진 집들 다 정리하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결국 아내를 설득하고 제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를 감행한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집 3채와 종로 상가 건물을 모두 급하게 처분해 25억을 마련하고 은행에서 3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사업을 하던 친한 형님에게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성철아, 정말 괜찮겠어? 금액이 너무 크다. 형님, 저만 믿으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잖아요. 2020년 9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이미 100억대 자산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120억, 아니 150억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10월 드디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2층 거실 통창으로 내려다보는 한강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멋지네요.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되다니 아내도 감탄했고 아이들도 각자 자기 방이 생겼다며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성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부터 불길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국 얘기잖아. 우리랑은 크게 상관없을 거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고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순식간에 한국으로 번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대에서 4%를 넘어 순식간에 5%, 6%로 치솟았습니다. 월 700만 원이던 이자 부담이 1200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까지 합치니 월 15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80억에 분양받은 집이 65억에 급매물로 나왔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저는 11월 75억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5억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엄청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결국 아이들 학원부터 끊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에 보태겠다며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고 저는 급기야 연이자 2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70억, 65억, 60억. 호가를 내릴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아내와의 대화도 끊겼습니다. 6월이 되어서야 겨우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제시한 가격은 50억 원이었습니다. 30억의 손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계약하겠습니다. 7월 말 집을 처분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금 35억, 지인에게 빌린 돈과 이자 15억을 갚고 나니 오히려 고금리 대출과 카드빚 5억 3천만 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42층 펜트하우스를 떠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것은 추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강남의 사무실 월세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6년간 운영했던 사업은 허무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55의 나이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면접을 보는 곳마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구로구의 한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42층 펜트하우스에서 반지하로, 그야말로 하늘에서 땅속으로 곤두박질 친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요. 작은 아이의 실망 가득한 얼굴을 참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묵묵히 짐을 나르던 큰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학기부터는 아르바이트 할게.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아이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물류센터 야간 작업자 자리를 겨우 구했습니다. 시급 9,000원,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택배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20대 청년들 틈에서 신이 넘은 제 몸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매일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가족에게는 차마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마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가장 먼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저였습니다.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전 거래처 지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편의점. 늘 제가 무심코 지나치던 곳, 젊은이들이 계산대를 지키던 그곳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도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물건값을 계산해주는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찾아와 신문을 사가며 추우시죠? 하고 말을 건네는 경비 아저씨,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얼굴로 간식거리를 고르는 간호사, 매일 같은 담배를 사가며 수고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하는 청년. 그들의 소박한 인사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토록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취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빠, 저 취업됐어요. 중견기업 사무직이에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하로 이사온 후 2년 동안 딸아이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과 치킨집을 오가며 잠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자신의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스스로 해결하면서도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았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딸은 첫 월급이라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의 현금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절망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운 아버지, 가족을 고생시키는 무능한 가장이라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쪽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아빠라는 존재만으로도 괜찮다고, 제가 곁에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그 한마디로 지난 모든 시간을 용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따뜻한 미역국이 끓여져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요. 어서 식사해요. 그 한마디가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식탁에 마주 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외식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가족은 다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끔찍했던 실패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몇 번의 성공 경험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 착각했고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둘째, 레버리지, 즉 빚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제 곁에 남아준 것은 오직 가족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뿐입니다. 저는 그 80억짜리 아파트에서 돈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과 탐욕, 그리고 헛된 착각을 함께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가족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의 가치, 그리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을 살아온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나 집값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부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편의점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하루지만 나름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소중한 하루를요. 제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고요한 새벽,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손님들은 저를 그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으로 생각합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고 바코드를 찍는 제 모습에서 그 누구도 과거의 저를 상상하지 못하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강남의 빌딩을 포함해 집 5채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산 56억. 숫자로만 들어도 아찔한 그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며 월 200만 원 남짓한 돈을 법니다. 과거 제 월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돈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어떻게 수십억대 자산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추락의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얻었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수많은 망설임과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여러분께는 하나의 경고등이 되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다리가 됩니다. 또한 끝까지 들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이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인생의 가장 눈부셨던 순간과 가장 어두웠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성철,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 정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철아, 너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아? 완전 불장이야. 내가 몇 년 전에 장난삼아 사뒀던 강남 쪽 아파트,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어.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려니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려오는 동료의 수익 자랑에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자신의 연봉 2배를 벌었다며 이기양양하게 말하는 동료를 보며 마치 저만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것이 제 모든 성공과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 당시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이슈와 각종 규제 완화로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아두었던 전 재산 1억 6천만 원에 은행에서 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총 5억 원으로 강남 인근의 작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는 기준금리가 5%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은행들도 앞다투어 집값의 80%까지 쉽게 대출을 내주던 시절이었죠. 아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3억이 넘는 빚을 지는 건 너무 무서워요. 우리 괜찮을까요? 걱정 마. 금리도 싸고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 딱 6개월만 기다려봐. 분명히 올라. 저는 확신에 차서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아파트는 7억 원에 팔렸고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제 손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꼬박 3년 넘게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을 단 6개월 만에 번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그 성공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입으로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마치 특별한 투자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해졌습니다. 그 작은 교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내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명품 가방도 마음껏 사주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봉투도 두툼해졌죠.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위기든 막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첫 성공의 단맛에 취한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2016년에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로 2억 5천만 원, 2017년에는 용산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로 3억 원, 2018년에는 분당 아파트 2채를 동시에 굴려 4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년 억대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투자의 기재라 불렀고 제게 부동산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동료들로 문전성시를 잃었습니다. 박 부장님, 비결이 뭡니까? 저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좋은 입지를 고르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됩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저는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건데. 걱정 마. 이제 부동산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회사 월급보다 수십 배는 더 벌고 있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정적인 직장과 수십 배의 투자 수익.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까지 모두 투자금에 쏟아부었고 강남에 30평짜리 번듯한 사무실을 얻어 박성철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저는 총 8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사 다닐 때 10년치 연봉을 1년 만에 번 셈이었죠. 아내도 이제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었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순자산은 30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제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제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의 펜트하우스 특별 분양 소식이었습니다. 지상 42층, 전용 면적 170제곱미터, 분양가는 무려 80억 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정말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한강 조망권을 가진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입주만 하면 최소 20억은 오를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달콤한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80억이라는 거액을 감당하기엔 제가 가진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커요. 아내가 처음으로 제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의 눈이 먼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이건 기회야. 이런 물건은 다시 안 나와. 기존에 가진 집들 다 정리하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결국 아내를 설득하고 제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를 감행한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집 3채와 종로 상가 건물을 모두 급하게 처분해 25억을 마련하고 은행에서 3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사업을 하던 친한 형님에게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성철아, 정말 괜찮겠어? 금액이 너무 크다. 형님, 저만 믿으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잖아요. 2020년 9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이미 100억대 자산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120억, 아니 150억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10월
드디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2층 거실 통창으로 내려다보는 한강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